거의 엄중한 시기에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자리를 갖게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해 주신 송민규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범죄 왜 늘었나라는 이 토론의 주제는 사실 언론과 검찰, 금융당국이 정확하게 답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월이 지난 1년 사이에 금감원장이 왜 3명씩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의문에서부터 일련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 원인과 처리 과정, 언뜻 봐도 오래전부터 당시에 같은 적폐사안들입니다. 사법 신뢰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언론 신뢰도 바닥, 이 같은 통계치에 비해서 금융범죄도 드러나고 심화됐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나 규모 무리없게 큽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보소 결국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바로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입니다. 금융범죄 사실 일반 대중들에는 약간 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금융자산에 투자가 이런 경우가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기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취득하고 있고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전체 대중한테는 금융범죄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 투자자들에게서는 정말 절박한 문제이고 자기 전 재산, 알트란 같은 재산을 투자 수익을 믿고 맡겼다가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느끼는 망연자실, 그 아픔을 정말 이렇게 미루어 진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FIU법 같은 경우로 제가 기재에 있을 때 적극 협력해서 만든 법인데 이러한 의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집행 단계에서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금감위 문제와 금감원의 문제 그리고 검찰, 언론 이런 것에 대형 금융범죄 사기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모아보는 눈이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들이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금융감독 시스템의 보완으로 의견을 저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찰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서 몇 번이 부족되고 했지만 이게 가감없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피해자분들의 수고나 도움이 될 수 있게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 피해자 연대 아마 상위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문제점과 재편 방향을 방향해서 이원한 오늘 이 금융범죄가 오늘날 너무 많은 사건들이 대형화되고 진화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죠. 우리들 아까 송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융범죄는 특징상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연결고리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하고 제대로 관련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국가기관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짚고 알고 바로잡고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토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는 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그 의견도 달면서 이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대로
대형 금융범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금융 피해자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티코 피해자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IDX 홀딩스 1조 사기 사건의 피해자도 나와 계시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1조 사기 피해자들도 좀 나와 계십니다. 근데 참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보면 대형 금융 범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슈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왔어요. IDX 홀딩스는 1만 2천 명의 피해자한테 1조 960억의 사기를 친 대형 범죄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3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의 1조 원을 갖다가 사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피해 입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기꾼도 참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 사기꾼들 사기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버린 검찰들, 이 검찰들을 갖다가 응징하고 싶다, 이렇게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슬로건으로 외칠 만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전 재산을 잃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들, 자살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검찰개혁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술적으로 검찰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실제로 제가 피해자와 같이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벌어진 조이팔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조이팔 사기 사건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 사건을 끄는 것이 2015년에 벌어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역시 IDX 홀딩스 1조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발생한 시간된 사건 아시죠? 무려 10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발생한 라임 투자증권 사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은 현재 밝혀진 것만 1조 6천억이지만 실제로는 6조가 넘습니다. 왜 이런 사기 사건이 빈발할까요? 이것은 사기 사건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검찰의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이 검찰에 의해 또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기범들은요, 대부분 다 대학 높음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IDX 홀딩스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을 보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 변호사 새끼들이 받은 수임료, 이거는 바로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이다, 우리 피 같은 돈을 왜 니네들이 받아쳐먹고 변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돈 받고 우리 사기친 돈 가지고 변호하는 저 변호사들의 돈은 바로 작물이다. 저 변호사는 왜 작물을 처벌하지 않고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업의 저희 현재 현실인 겁니다. 자,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 IDX 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갖다가 부실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꼭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 사기꾼들은요,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간독하게 재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덮었죠. 또 두 번째는 이런 큰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비호의 세력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거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더 이상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피해자들이 중시하게 되는 건데요. 범죄 수익의 곳곳에 은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재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우는 2014년 9월 25일 날 672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은 2년 동안에 추가로 무려 1조의 사기를 또 친 겁니다. 아마 세상에 재판받는 중에 1조 사기친 사건은 아마 세계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괘씸한 거는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S 홀딩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는 2015년 10월 30일 날 7천억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1심 구속기간 내인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서 2016년 4월 6일에 석방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기록이 발생합니다. 석방된 이후에 2001년 또 2차로 사기를 친 겁니다.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밸류인베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IDS하고도 틀린 점이 있습니다. I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재판 중에 사기치기가 묵인했지만요, 밸류인베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판 중에 사기치도록 아예 그냥 옆에서 강조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좀 써 있는데요. 3만 명한테 7천억의 사기를 칠 정도 같으면 이거는요, 그냥 상습입니다, 상습. 그렇다 그러면 상습 사기를 기소해야 되죠. 그런데 검찰 어떻게 기소했냐면요, 상습 사기가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상습 사기로 기소했다 그러면 판사가 3명이 재판하면 합의고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사기로 기소한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단독재판부, 판사 1명이 하는 재판부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천억짜리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요, 판사 3명이 적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천억 사기 사건을 판사 1명한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심 구속기간 내인 6개월의 재판이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의 재판이 끝나지 못해서 7천억 사기범은 석방이 됐고, 7천억 사기범은 석방된 이후에 또 2천억 사기를 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7천억 플러스 2천억대 사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크게 우리 피해자들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주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7천억대 사기 사건을 단순 사기로 기소할 때 담당 검사는 현재 제주지검장으로 있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비호 세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억 이상 사기치면 소문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0억 사기치고 1조 사기칠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수사를 막는 비호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호 세력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졌죠.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은 IDS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단 구속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람도 역시 IDS 홀딩스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IDS 홀딩스 이런 비호 세력 은폐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나 우리 피해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정당의 로비는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덮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방 로비 때문에 IDS 홀딩스 대표 김성우는 670여 원의 사기로 재판만 2년 동안에 추가로 1조를 사기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자살자 50명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비호 세력이 있다는 걸 과연 검찰이 몰랐겠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써놨는데요. 2017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 줄쳐놓은 게 있죠. 아마 국정농단 사건을 하느라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진영이 갖춰지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덮다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역시 또 비호 세력이 밝혀진 게 있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국정홍보처장이었던 김창호는 이철로부터 6억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년 5월 축소하게 됐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경제부총리인 추경화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에 투자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모집 측들은 추경화도 투자했으니 당신도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죠.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창호가 뇌물을 받았을 정도 같으면요. 그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뇌물을 안 받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조 원이나 사기 쳤는데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은닉자금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IDS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군요. IDS 홀딩스는 참 뻔뻔합니다. 그 당시 법원에서 김성문한테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1조 원에 사기쳤는데 도대체 1조 원 어디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김성문이가 뭐 주저주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모집책 갔다 가고 일부는 뭐 해외를 갔다. 그런데 김성원의 말을 100%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1,100억 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1,100억 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김성원이 뭐랬는 줄 알아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 있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판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검사는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돈은 정부한 게 아닌 법조계에 로비 자금에 들어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김성훈은 1심에서 12년밖에 선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15년으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또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판결문에 보니까요 427억 원이 빕니다. 그러니까 2천이 많은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427억이 빈 겁니다 지금. 그러면 IDS나 홀딩스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나 1,100억이 비고 427억이 빕니다. 이 자금은 로비 자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두 사건을 보면 1조 원의 사기꾼, 그 사기친 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킨 이 검찰이 오히려 주범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이 계속적으로 빈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 아니면 제안 같은 걸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 우리나라 검사가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검사가 1,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존심을 버리고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서 피해자 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뭐 하냐?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관계 로비 또는 금융법령 수법 등 이러한 전문적인 것에도 치중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사기도 하나의 벤처 사업이다.
사기치고 몇 년 깜빵 갔다 오면 나 떼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성은이가 형을 받은 게 얼마냐면요. 재판 중에 사기쳤잖아요. 627억에 대해서 징역 2년, 1조에 대해서 징역 15년 해가지고 17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요. 7천억 사기에 대해서 12년, 또 재판 중에 친 2천억 사기에 대해서 2년 6월, 14년 5월밖에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500억 이상 완전히 지기 보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형 선고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좀 사기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이렇게 사기치지 못하게 하려면요, 형을 높이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의 사업가가 있는데요, 보험업자인데 4억 5천만 달러 사고 쳤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사기쳤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되거든요. 형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845년 나왔습니다. 1조 원 사기치고 17년 나오고 1조 원 사기치고 14년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은 그 반인 5천억 사기치고 징역 845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이팔 사건이 있습니다. 돌려막기 사기. 메이도프라는 사람인데요. 650억 달러 돌려막기 사기처럼 걸렸어요. 근데 실제 손실액은 18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150억 달러는 갚았습니다. 그럼 35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3조 5천억이죠. 근데 3조 5천억에 대해서 선고는 150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기치라고 국가에서 강조한지 알겠죠? 즉 주범에 대해서 1조 사기친 놈 주범이 뭐 17년, 15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말단 모집자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런 사건에서 말단들은요 대부분 집행유예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사기당한 건 말단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이 집행유예라고 거리를 활보하면요 아마 살인사건 빈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요. 좀 있으면 공수처가 일단은 좀 발족하잖아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너무 좀 싸우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로비가 벌어지고 그리고 정관도 있기 때문에요. 정관계 법조계의 비효율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이상하게 봐주기 수사가 많더라고요. 정관료가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덮기 수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갖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뇌물을 전달하잖아요. 뇌물을 전달할 때 사기꾼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는 게 있겠죠. 분명 누구를 통해서 뇌물을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혹시 정관료 변호사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IDS 홀딩스나 밸류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로펌인 태평양, 광당 소속의 변호사들이 정관 출신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비가 한 번 수십억 넘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호사비는 다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입니다. 그 정관 변호사들 그 돈 다 내놓기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기도 합니다. 대법관 한 다음에 나중에 사기꾼 돈 받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떤 놈도 있냐면요. 신영철 대법관도 있어요. 신영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받았잖아요. 그 당시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관여해서 빨리빨리 유죄 때려라 이런 식으로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신영철이었고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신영철 보고 대법원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IDS 홀딩스 공범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이런 사기꾼들을 변호했습니다. 역시 신영철이 받은 돈도 우리 피해자 돈이겠죠. 이런 정관 변호사에 들어가는 수임료가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갖고 과연 뭐 하겠습니까? 일부는 자기가 먹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법원이나 검찰 로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임료의 출처는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범죄 수익이죠. 이 피해자
피해자의 돈이고요. 이런 사기꾼들의 이 변화를 맡을 때에는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은 정관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기친 돈인지 알면서 돈을 받았으면 작물을 추적한 거고 범죄 수익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작물 추적자나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하여 철저하게 범죄를 검토해서 이런 변호사는 처벌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관이 없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피해자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많이 아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에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죠. 그 말 중에 지금 제가 가장 와닿는 말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검찰이 얼마나 지금 모든 문제들을 듣고 있는지, 이 검찰이 이렇게만 계속 간다면은 과연 검찰이 필요할까? 오히려 검찰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인데요. 너무나 우리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이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비호 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 그다음에 수사기관, 그리고 또한 이 검찰 주변에 있는 그 로펌과 관련된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금융권의 금융권의 범죄를 비호하고 듣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쉽게 알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신 걸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이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형량을 가볍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범죄를 그냥 가볍게 예방 주사만 맞고 마치는 듯한, 실제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저축은행 사건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저축은행 사건이 그때 제대로 이 조사를 해서 그 돈들을 찾았다면, 그리고 그때 했는 사람들만 형사처벌하고 말았죠. 그 돈들이 나가서 부실 투자를 통해 이름만 투자했지 사실 돈을 빼기 위한 조치였잖아요. 그래서 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비가했죠? 예보나 이런 쪽에서 그 돈을 목적 자금으로 투입됐잖아요. 저축했던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들을 제대로 찾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일을 했던 사람, 또 그 돈을 나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만 가볍게 처벌하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돈들이 새는 거예요. 목적 자금으로 들어가서 다 그걸 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1대 국회에서 그 돈들을 찾는 쪽에 관련된 법을 좀 입법을 해주실 것을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이 제대로 된 이 검찰 수사가 안 되면서 돈들을 뺏긴 것이 아니라 멀쩡한 기업을 하나를 그대로 뺏어가는 강탈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좀 줄이고, 그 다음은 제가 예고한 대로 금융마피아와 검찰이 합작한 기업 강탈극이라는 제목으로 타이거월드 대표이신 윤종호 대표가 직접 이 강탈을 당한 아마 회사 대표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타이거월드 대표이사 윤종호입니다. 저희 사건, 저희 제목을 약탈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도저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사건은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완비되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문서로도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 범죄 행위자가 누군지만 찾으면 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관계기관에 저희는 다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약탈극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은 그 배경에 거대한 금융 마피아 세력과 검찰의 기호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찰의 기호 사례를 설명드리면요. 저희 사건을 약탈한 자는 그 당시 32대 재벌인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약 5조 원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고요. 무려 3조 4천억 원대의 부채를 탕감받으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특혜를 누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사고를 일으킨 이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범죄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윤석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재벌 회장들을 그 금융범죄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범죄 규모가 가장 컸던 웅진 사건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윤석금 회장이 자기 개인 돈을 사재 출연 2천억을 하였다, 회사를 살리기에 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저희 그 사재 출연 2천억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니까 그 중에 윤석금 회장이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해서 3,8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짜리 회사로 3,800억 부동산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2,210억을 매매 대금으로 납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3,80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나머지 돈은 다 검은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29억 원을 극동건설에 사재 출연했다고, 극동건설에 사재 출연했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거꾸로 729억 원은 극동건설에 사재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극동건설 자금 729억 원을 윤석금 회장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검찰은 윤석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윤석금 회장이 타이거월드를 강탈했다 지금 말씀인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강탈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걸 또 금융기관에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에서 윤석금 회장이 타이거월드를 뺏는 과정에서 도와줬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은행하고 윤석금 회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윤석금 회장한테 그렇게 뺏어줘야 될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려고 하면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금 회장과 금융 마피아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특수관계는 윤석금 회장이 극동건설 인수 과정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시가 2천억 원에 불과한 극동건설을 론스타 사모펀드로부터 6,600억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론스타 사모펀드의 검은머리 한국인들이죠.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4,600억 원의 초과 이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윤석금 회장한테. 그런데 황당한 것은 하나은행 김승유는 인수자금 6,600억보다 많은 6,900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윤석금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하나은행 돈으로
국동건설을 인수하고 300억도 남았습니다. 결국은 김승유 자금으로 검은머리 한국인들은 4,600억 원 초과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그 손해는 윤석금 회장이 감당하게 된 것이었고요. 검은머리 한국인 대표 김승유는 윤석금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타이거월드 부동산을 삼키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타이거월드는요, 3,80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300억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는데 그 중에 700억이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만기가 돌아오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타이거월드 경영권을 윤석금 회장한테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니네들은 부대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은행이 했고요. 심지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찾아와서 타이거월드 경영권을 하나은행 윤석금 회장한테 넘기라는 이상한 제안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계속 항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은행 대출 책임자하고 대출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3,800억 부동산 담보로 700억 대출 만기인데 연장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자 연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 다 갖고 있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공공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회사의 경영권을 윤석금한테 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런데 그 연장 합의서를 김승유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하나은행 최고 실력자인 김승유는 대출 실무 책임자가 작성한 연장 합의서도 인정을 못하고 공매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동산 전체를 공매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어거지 공매는 다행히도 법원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이런 억지 공매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결정적인 범죄 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승유가 윤석금에게 약속했던 4,600억에 대한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김승유는 극단의 조치를 합니다. 은행법을 무시하면서 하나은행의 타이거월드 부동산 담보권을 그냥 윤석금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무상으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계약서가 있어요. 무상으로 그냥 줘버립니다. 3,800억짜리 부동산 담보권을 그냥 무상으로 윤석금 개인회사, 윤석금이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론스타의 론스타가 가지고 있던 극동건설을 2,600억짜리 정도 되는 극동건설 가치가 있던 극동건설을 웅진의 주인인 웅진 홀딩스가 산 거죠. 예, 웅진 홀딩스가 6,600억에 그러니까 4천억이나 돈을 더 주면서 극동건설을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금 웅진 홀딩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4천억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될 돈을 론스타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론스타에 투자해 있는 LP라고 하죠, 보통. 그 투자자들이 돈을 그만큼 더 이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환은행, 론스타 외환은행을 팔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천억이나 되는 돈을 누구길래 그 채권자가 그 투자자가 누구길래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이익을 줬을까?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 타이거월드를 뺏어서 윤석금 씨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 중에 첫 번째 게 하나은행이 처음에 PF를 일으켜줬기 때문에 채권자죠.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타이거월드에 대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 대주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채권자인데 그 채권자가 이 돈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무상으로
지금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돼 있는 그 당시 이름이 태석 TNR이라는 회사였죠. 그 회사한테 그때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정말로 전혀 급조되어 설립된 그 회사한테 그 받을 채권을 갖다가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농협 캐피탈에서는 그 돈을 무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또 CP를 발행하고, 기업 ABCP라고 해서 자산유동화 CP를 발행합니다. 그걸 발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설립한 TNR에다가 돈을 1,300억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산 돈은 그 TNR 입장에서 보면 5천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이 웅진 플레이도 현재 그 타이거 월드라는 회사의 재산 3,800억 정도의 재산을 그냥 자기들 한 푼도 돈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그게 있죠. 불법적으로. 네, 당연히 불법이 있죠. 그 불법적으로 넘겨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통상 저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담보권이 넘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대출합니다. 이건 전 국민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캐피탈은 등기부등본에 타이거우드 부동산을 담보권자가 된 적이 없어요. 담보권을 받지 않고 1,300억을 대출해주고, 담보권도 없는데 불법 어업을 발행해서 일반인 전 국민 몇 명한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1,300억 같이 불법 어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에는 이 1,300억 대출해준 돈을 하나은행이 나중에 갚아줄 약속이 돼 있었죠. 담보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은행이 결국 6개월 뒤에 이 돈 1,300억 갚으라고 윤석금 웅진 플레이도시한테 1,500억을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1,500억 돈을 가지고 농협캐피탈 자금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캐피탈은 대출금 이제 상환 받았으니까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윤석금의 타이거월드 부동산 담보대출 받도록 처음부터 하나은행이 직접 대출하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농협캐피탈을 들러리 세워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6개월 뒤에 상환해 주는 식으로 불법 금융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앞에 이루어졌던 그 불법 사기 대출, 그다음에 그 채권 담보 채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넘겨줬던 것을 결과적으로는 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이 그 돈을 다시 빌려줘서 웅진 플레이 도시에다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갚게 하면서 앞에 부분들을 은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담합 공매 과정이 황당한 담합 공매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타이거월드 부동산이 약 28,000평 부지에 있는 건평 28,000평이 거대한 사업장이고요. 이미 수천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장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비 인수자도 모집해야 되고 또 실사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한국자산신탁과 윤석금은 담합해가지고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 하나 딱 내고 15일자로 윤석금이 3,800억짜리 부동산을 2,210억에 낙찰받은 것으로 결정해버립니다. 단 15일 만에 아무도 참석 못하게 하고 철저한 담합 공매 과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윤석금은 5천만 원짜리 회사로 3,800억짜리 부동산을 2,210억에 매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2,210억이라는 금액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1,300억은 농협캐피탈에서 만든 돈이고, 나머지 돈 730억 정도 되는 돈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던 건설 미수채권, 건설해주고 돈 못 받은 채권이라고
부풀려 가지고 받은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 부동산이 팔리려고 하면 그 건물을 넘겨줄 때는 돈이 실제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이걸 신탁으로 맡겨놓은 재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한국자산신탁에서 현금을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들어왔나요, 현금이?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2,210억의 부동산을 팔았으면서 첫 번째 계약금으로 221억을 받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윤석열 씨가요 국민연금 투자금을 유용해서 계약금 납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납부했다가 한 달 지나고 짜고 며칠 뒤에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잔금 1,989억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탁자산 매각하면 당연히 매수자, 특히 윤석금은 32대 재벌이었어요. 부동산 사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계약금은 가장 납입하고 잔금도 가장 납입했습니다. 이 신탁재산 공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류상 처리를 하더라도 신탁 채권이 있을 때만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채권이 있을 때만요. 그런데 극동건설은 웅진에서 가장 자금이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극동건설이 정확하게는 윤석금 씨가 타이거월드 부동산을 사면 그 돈으로 극동건설한테 730억을 줘야 돼요. 그 돈으로 대납시켜버렸습니다. 개인 부동산 사면서 자금이 어려운 극동건설 자금을 거꾸로 대납시킨 겁니다. 횡령한 거죠. 그리고 1,260억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부담금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돈 한 푼 안 내고 3,800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았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요. 당연히 어떤 거래가 있으면 대한민국 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도 건물분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수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껌을 한 통을 사도 부가세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억짜리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했다고 하면서 부가세 107억을 탈세해버립니다. 황당한 것은 한국자산신탁하고 윤석금이가 조세 포탈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이거는 세금 납부할 필요 없다 하고 조세 포탈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도 어리벙벙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 납부가 안 되니까 1차로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보고 나서 윤석금 보고 세금을 내게 하려고 극동건설이 윤석금이 건거지가 충청도입니다. 대전국세청에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웅진한테 세금 받으라고 보냅니다. 서울국세청에서. 그런데 대전국세청은 엉뚱하게도 기도 안 찬 얘기인데요.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윤석금의 세금 면탈을 위해서 거꾸로 부동산 매도자인 타이거월드한테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약탈당한 것도 억울한데 약탈자가 내야 될 세금마저 타이거월드한테 부과하고 있는 게 대전국세청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관한테도 고발을 했지만 국세청 감사관은 그거 조사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갇힌다고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금융기관의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이 원래 이제 금융기관 범죄를 조사하는 데가지고 금감원에 무려 5번을 신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3번 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3번째 조사를 했을 때 금감원 직원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여의도 금감원으로 오라고 해서 불러서 이제 조사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 갑자기 금감원 직원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신고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신고를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가족 중에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조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고자의 가족의
인사조치,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의 그 인사조치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광원 직원이 하급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뒤에 믿는 배경이 컸겠죠.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만약에 이 조사를 신고를 계속하다가는 어떤 린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요. 조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사를 이제 자료 수집을 완비한 다음에 검찰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청찬을 자부하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수사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이주영 부부장 검사가 수사 경사였습니다. 이 부부장 검사는 저희 사건을 초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고, 하나은행, 웅진 등 관련자 20여 명을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5일입니다. 수사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흥분했습니다,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범죄 행위 지시자를 찾고 있다. 이제 범죄 행위 지시자를 찾아서 검찰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월 25일 날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동지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수사검사를 2월 1일자로 지방 발령해 버렸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검찰 연수원으로 발령내면서 하나은행의 김승유 수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해갖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후임 검사가 50일 뒤쯤 나타났습니다. 형사 4부에 있는 백수진 검사가 후임 검사 대타로 갑자기 급조돼서 나타나더니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사건 적겠다 해서 수사 종결을 지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5일 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는 그날 불기소 처음 통지한 겁니다. 저희는 진짜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입니다. 진짜 권력인 금융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모든 범죄 사실이 문서로 다 있고 실제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범죄 행위자가 누구냐만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범죄 증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 행위 사실이 다 돼 있고 문서 증거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만 찾아서 그 사람을 벌하면 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모든 금융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장화되는 이런 과정 속의 핵심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감독원하고 사실 금융감독위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가 그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금융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주요 기구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반감반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금융기관, 피감기관이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독을 받는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를 하러 가서 기업에 갔는데 그 돈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회계감사 의견을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독과 감시가 될까요? 이런 이 기능적인 구조가 우리 국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해서 하긴 하지만 법적인 성격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하면 공수처가 생겨서 이 사람들 고위공직자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잖아요. 공직자 그 범죄수사처인데 이 사람들을 여기 포함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공수처가 생겨서 이제 뭐 검찰 쪽은 할 수가 있겠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금감원처럼 이런 반감 반민 조직에 대해서 과연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채용 비리라든지 부당 주식 거래라든지 상장 과정에서 비리라든지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분식회계로만 지금 전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문제가 있어서 뻥튀기해서 제일 모직 가치를 높여주는 과정에서 이용된 걸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상장 과정이 더 큰 문제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상장 기준으로 하면은 상장이 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삼성이라는 힘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증권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전속 고발건이 있는데 그 전속 고발건 검찰에 해줘야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수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타이거월드 강탈 사건도 그 금감원에다 여러 번 수차례 걸쳐가지고 진정도 였고 조사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6차례 그랬습니까? 5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그 답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금감원 사이에 이러한 또 카르텔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로펌이 포함되어 있죠. 그 로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금감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뭐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큰 로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금감원에서 받던 월급과 상대가 안 되는 돈을 받죠. 그래서 금융감독 기구인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안 줘도 일설에 가면 이 로펌에서 놀라간 자료는 너도 나도 거기 가서 충성을 한다고 준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전부 다 돈과 관련해서 자기 앞으로 향후 퇴직 후에 일에 전부 골몰하고 있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재부하고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자기들이 그 영역 다툼 이런 것들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로 변절을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가지고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올렸죠. 그런데 금융위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걸 또 수업을 시켰어요. 그 자기들끼리도 지금 영역 다툼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거기서 다 그냥 극한 사회에 지금 전부 다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운영하는 내용을 우리가 금감원의 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제
금융위를 거치거나 금감원을 거쳤다가 다시 또 로펌이나 이런 곳에 공원으로 이렇게 다시 취업을 합니다. 또 은행이나 이런 데는 감사나 이사로 다시 또 재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나중에 자기 갈 자리를 보고 가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갈 자리를 미리 봐놓고 감독을 나가고 한다면 이걸 감독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부 직원들은 또 금융기관에 자기 취업 때문에 미리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이 합해져 가지고 설립이 된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인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끼리 전부 다 연계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덮여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를 이제 운영하자고 말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실제로 특별 사법경찰관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남부지검에 특별 사법경찰관을 파견하고 지금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 어떤 식으로 운영해놨는 동안에 검찰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사관인들, 검찰청 수사관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금감원 직원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마치 보면은 수사관처럼 가서 압수수색하는데 돕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금융계가 추적하고 있을 때는 금감원 직원들이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런 식으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고 위의 정점에서 이런 문제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 예우를 받는 검찰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덮이기도 하고 수사가 되기도 하는데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라임 사태라든지 전번에 있었던 피코 문제라든지 전부 다 이게 불안전 문제, 이 소비자 보호원에서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이 여론상 공론화되지 않으면은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았죠. 계속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푸시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 척하고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처럼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면 이 재벌 기업들이 하는 일은 한 번도 제대로 처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다 로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로펌들이 움직이고 로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금융감독 기관의 직원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취업을 미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현실이고 안타까운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융 사건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제보도 수십 건이고요. 그 수십 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금융감독기구 문제와 검찰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그 뒤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바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정권에서도 직원이 그냥 올라가지 그 사람들이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장만 바뀌었지 밑에 직원들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이 피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자기 거를 자기가 바로잡지 해야 되는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 기구의 문제 여기 포함된 거는 이제 여기 뭐 검찰, 금감원, 그다음에 그 경찰 또 국세청까지 이런 모든 관련 기구들이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여론 형성을 안 해주시면은 요원하다. 근데 밖에서는 전부 다 잘 모릅니다. 이거 직접 내 주머니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공적 자금 들어가고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돈이잖아요. 근데 왜 내 주머니에 직접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책자에 이제 금감원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에 했는데 앞에 부분 검찰과 로펌 그리고 금감원 오랜 공생관계 또 보이지 않는 그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 속에서 물론 돈과 관련된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게 있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인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찰하고 법원, 지금 법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뭐 우리가 천칭적으로 갖다 놓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중간자 입장에서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많이 발견되죠. 근데 그 속에는 아까 이 타이거월드 사건에서도 갑자기 왜 국정원이 여기서 나옵니까? 국정원이 나오고 모든 은행들이 나오고 금감원이 나오고 검찰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정치 권력이 개입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또 금감원 인사를 여러분들이 금감원 인사를 누가 할 것이냐 금감원 원장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금감원 인사는 보이지 않는 실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 금감원 직원들이 그 반감반민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인사를 어디로 위치를 보내는데 그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론스타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전 부처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걸 일개 은행장이 다 했겠습니까? 은행장이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김승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일선에는 뭐 금융권을 인사에 좌지우지한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 속에 지금 바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근무했던 사람이 같이 같은 학력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말도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됐는데 이 보십시오. 금융기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금융기관의 장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 공기업이라고 보통 공기업인 사람들 국가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은행 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장들은요 이 국민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인이 없어요. 국가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전부 개미들로 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포스코, KT, KTNG, 그리고 은행들. 이 다 그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인사를 누가 하느냐? 회장 인사를 누가 하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합니다. 이사해서 지배구조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을 누가 뽑죠?
그 회장이 있는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걸 소위 셀프 이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사를 뽑고 그 이사가 자기를 뽑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월급쟁이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특히 은행들 자기를 찍어줄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택하면은 그 이사가 다시 자기를 선택해 주잖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의 인사들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자, 그럼 왜 그럼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대로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주인이 알아서 해라. 정권은 손대지 않겠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사람들 보낸 거예요. 직접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낙하산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자기 기업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과거에 연결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과거 정부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계속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개혁적인 인사가 금감원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좀 평등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좀 제가 이 열이 올라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데 그리고 이 로펌의 문제 그리고 이 또 언론 여기 계신 언론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 경제 기사를 쓰는 언론들의 문제점도 이 지금 사실 경제 기사들 대부분 보면 내려주는 기사 받아쓰기 위해서 내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보면 이 경제 관련 기사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자면 정말 아는 사람들은 좀 이 한탄을 하는 거죠. 제대로 취재를 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주는 걸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제 관련 경제 기사들을 좀 이 생각을 좀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그래야만 이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이 관련 기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제가 이 발제를 마치고요. 다음은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 문영혜택 운영위원이신 이원환 위원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많이 줄하시죠. 한번 이 손 한번 쫙 푸시고, 네, 한번 네. 자, 여기 지금 현재 하나은행을 주로 거래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은행 거래하시는 분. 지금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방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우리 보내드린 유인물이 다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국정조사해라. 자, 지금부터 다른 많은 은행들,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하나은행이 문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우리 웅진과 하나은행의 결탁에 의해서 타이거월드라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빼들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파산시키려는 소송이 7년 만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 무슨 소송을 7년 만에 처음 여는 소송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타이거월드라는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으로 치는 방송에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파산 신청을 한 사건이 7년 전에 처음 웅진이 파산 신청을 했고요. 지금 7년 만에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왜 7년 만에 웅진이 가만히 있다가 7년 동안 잘 넘어가다가 왜 7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느냐? 왜
발과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게 누가 있다?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부재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부재 네트워크의 이춘발 회장님이 지난 가을부터 무대 TV를 통해서 웅진그룹과 하나은행 김승유의 결탁에 대해서 수차례 방송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 하나은행이 왜 웅진을 움직여서 이제 7년 만에 파산 사건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무대 TV를 방영을 한 미디어 피해라는 회사를 웅진이 언론 정정을 하지 않으면, 보도 정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결국 앞에 나서는 웅진이고 그걸 움직이는 것은 하나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라인 펀드의 뒤에 DLF 펀드라고 있습니다. 파생상 국제화 펀드라고. 뭐 우리가 텔레비를 사면 있었는데 냉장고를 사면 그 만약에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다 녹음이 됩니다. DLF 펀드, 라인 펀드를 팔 때 녹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내가 이 펀드를 들고 싶을 자격이 있는 등급이다라는 문서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합니다. 처음 A금화로 들어간 사람한테 하나은행은 A금 들지 마시고 이 펀드 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파생상품이라는 말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 교육을 받아야만 냉장고를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넣으면 돈을 맡기는 그 돈에 뭐 파생상품에 투자가 되어서 파생상품 되면 내 돈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은행 지점의 창구의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걸 산 피해자들이 지난 2019년 10월에 금융감독원에 당연히 진정을 했고요.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검찰이 DLF 펀드가 관해서 기소한 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또 하나은행 뒤에 있다는, 하나은행은 결국 금융감독원까지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은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자, 조사를 해보니까 나부터 많이 했네. 원금 보장한다는 말 원금 보장한다는 말 맨날 했네. 그렇게 해놓고 예금인 것처럼 팔았네. 돌려줘.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게 20%에서 80%까지 돌려준다고 금융조정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사기를 당했을 때, 자, 정부에서 너무 사기야. 그래서 다 돌려줘. 이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근데 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100% 돌려줘가 아닙니다. 최대 80%까지 돌려줘라. 그게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냉큼 이거 잘 됐네. 100% 다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래서 최대 80%까지 돌려줬는데 사실은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금이라고 맡겼는데 심지어 가입하겠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들렁 DLF 펀드에 넣어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100% 돌려주기는커녕 야, 나중에 받으면 너무 힘들지 않냐? 50%만 받아. 개별적으로 전부 타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주니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예금 받아서 이제
배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위원회의 멤버들이 누구냐? 다들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 명단 한 번도 밝혀질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에 이제 이 피해자는 60% 돌려줘, 이 피해자는 80% 돌려줘, 이 피해자는 20% 돌려줘. 이걸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 부분이 그 분쟁조정위원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월 15일 날 올해 1월 15일 날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은행은 제가 숫자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237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우리 은행이 갚아라. 벌금 잘못했으니까 우리 은행 정확히 227억 7천만 원. 하나은행은 255억 4천만 원을 과태료 벌금을 내라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 금융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올리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에서 깎아줬습니다. 과태료를. 왜 깎아준지 이유를 모르죠. 깎아줬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은행은 30억 원만 깎아줬는데 하나은행은 자그마치 87억 6천만 원 깎아줬습니다. 하나은행 셉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하나은행이 이렇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에 누가 있다? 바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로펌이 있습니다. 로펌. 어느 로펌은 대한민국의 제4부라고 해서 제4부. 입법, 행정, 사법부 다음에 제4부. 이 자리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론이 제4부가 아니고 그 로펌이 제4부입니다. 그 로펌에는 대한민국의 금융위원장, 외교부 장관, 총리 그런 분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 로펌들이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을 자문해서 배당 비율을 결정하고 이렇게 타이거월드 빼들고 우리 IB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그 사기 사건을 뒤에서 그 로펌을 통해서 전부 조절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하나은행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이 동시 국정조사해라.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DLF 사건이 발생을 하자 현직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불완전 판매, 말이 불완전 판매지 자기 판매 자기 필마에 판매했다는 증거를 전부 다 그랬습니다. 2019년 10월 국감에서 이하경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DLF 사태 그리고 라임 펀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징금 가죽 의혹 그리고 론스타 펀드 우리 먹튀 대한민국에서 자그마치 7조 원 이상을 빼돌린 먹튀 론스타 펀드의 배후 하나은행 김성육 회장과의 관계를 국정조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